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따뜻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통의 삶은 없다, 김신일 에세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삶에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불어넣어 주는데요. 작가는 말합니다. 보통의 삶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삶은 우리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의 삶은 없지만 당신의 삶은 있다. 그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인다고 부러워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속사정이 있기 마련이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평범함. 어쩌면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백조도 우아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부지런히 헤엄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자, 김신일 작가의 담백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보통의 삶은 없다, 김신일 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내게 필요한 말. 오늘도 당신 참 애썼다. 출근길에 누군가 어깨를 부딪히거나 일할 때 진상을 만나거나 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누가 봐도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보일 때 더 그렇다.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에게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을 때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유독 감정이 상하는구나. 이럴 때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준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살다가 한 번쯤은 누구나 만날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뿐이야. 기분 나쁘더라도 반응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상한 사람을 보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돈은 벌어야 하고 쓸데없는 일에 엮일까봐 반응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이런 사람들로 인해 나의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지 말기로 한다. 퇴근하거나 쉬는 날이면 기분이 나빴던 일을 떠올리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오늘 저녁은 기분 좋게 보냈으면 좋겠다. 기분 좋게 보내기에도 짧은 하루이니 말이다. 사랑만 하다 살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 누군가의 받은 상처에 사람을 너무 미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잠깐이라도 나쁜 생각을 할 시간조차 아깝다.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집도 꾸며보고, 산책도 하고, 흥미있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푹 잠을 자자.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푹 잠들자. 단잠을 자고 일어나길 바란다. 오늘도 당신 고생 많았다. 잠이 만병통치약. 하루를 보내다 보면 유독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날, 예민한 날이 있다.
그날은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감정을 조절하려 해도 도무지 짜증이 사라지질 않는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마음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아진다. 그럴 때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잠을 자야 한다. 신기하게도 잠을 푹 자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기분과 감정이 왜 그랬을까 하고 의문이 들 정도로 풀려버린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매슈 워커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라는 책에서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잠은 우리의 건강과 스트레스, 일상생활, 질병과 노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다. 그는 수면이 부족할 경우 뇌에 미치는 영향으로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말한다. 또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심지어 암과 같은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잠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매슈 워커는 수면 시간으로 하루에 8시간을 푹 자기를 권하고 있다. 수면 8시간. 지키기 어렵긴 하다. 잠을 푹 잔 날은 컨디션 좋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루를 이겨낼 힘이 생기곤 한다. 반대로 잠을 몇 시간 못 잤을 경우 기분 좋은 하루보다는 짜증과 예민함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하루 너무 고되고 힘들고 지쳐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 날, 감정을 제어하기 어렵고 짜증이 올라오는 날, 운동을 하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날, 집에서 혼자 있고 싶은 날, 하루를 열심히 보냈음에도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기에 자신에게 잘했다는 말을 해주기보다 채찍질을 한다. 충분히 잘했는데도 말이다. 당신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잘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에게 잠을 선물로 주면 좋겠다. 충분히 편하게 자도 될 정도로 오늘도 고생 많았으니 마음 편히 잠에 들어보자.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푹 잠을 자자. 푹 자고 일어나면 신기할 정도로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감사하는 이유. 시간이 흐를수록 사소한 것에 사소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하루에 먹는 음식과 커피, 그리고 쓰는 돈,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도 힘들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건 더 힘들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너무도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사소한 것에 조금 더 집중하며 살기로 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나는 사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원래부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감사라는 단어는 내 글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오늘을 당연하지 않게 그 의미를 떠올리며 잘 살아내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집밥이 당연한 것 같지만 막상 요리를 해보면 들어가는 정성이 대단하다. 또한 음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거기에 손맛과 사랑까지 담아내어 주신다. 잘 찾아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은 차이일 뿐 누구나 누리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느냐, 감사하면서 사느냐의 차이일 뿐. 오늘 하루의 기분도 그 차이에서 정해진다.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이다. 오늘 하루 산책을 하며 맑은 하늘을 보기,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커피 한 잔 마시기, 땀을 내서 운동을 하고 난 뒤 맛있게 식사하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취미로 하는 예술 활동, 연인과 함께하는 데이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모든 감사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고 싶다면 이것들을 잊지 말자. 당신은 생각보다 가진 것과 누린 것이 많은 사람이다. 감사하다 보면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보통의 삶은 없다. 어린 시절에 내가 겪은 일들을 친구들에게 말해주면 주변에서는 다소 놀란 반응을 보였다. 너는 인생이 평범하지는 않고 스펙터클하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 같은 사건들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부러웠다.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부러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저마다 사연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하는 사람, 부모님을 모시고 가장으로 사는 사람,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 전세대출 사기의 피해를 본 사람, 정신과에 다니는 사람, 대출금이 많아 갚지 못한다는 사람,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 암에 걸렸다는 사람 등 말을 안 할 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 밝게 웃는 이들이 부러웠던 나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다. 어떤 사연을 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행복해 보인다고 부러워했던 어리석은 지난 나를 뉘우쳤다. 사는 게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사는 게 불행하다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처지에 따라 우월감을 느끼기도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가끔 주변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반대로
나의 삶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 나는 말 못할 사연을 가진 이들에게 위로를 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는 사람임을 알 뿐이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보통의 삶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삶은 우리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내 마음처럼 삶이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재미없겠는가. 보통의 삶은 없지만 당신의 삶은 있다. 어쩌면 보통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도전과 노력과 인내를 거듭했기에 우리의 삶은 변했고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가장 보통의 날일지도 모른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심적인 안정감이 없이 힘들었던 시기에 나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북돋기 위해 글을 썼다. 글을 쓰느라 밤낮이 바뀌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글을 쓰는 그 시간이 마냥 좋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어느덧 아저씨라고 불려도 반박할 수 없는 34이 되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글을 썼으나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내 글이 위로가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최근에는 나는 왜 글을 쓰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할지에 관하여 생각이 많은 밤을 보내게 되었다. 물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글은 계속 쓸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해도 글을 쓰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몸이 먼저 움직일 정도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뭐라 하던 현실이 어떻든 한번 꾸준히 글을 계속해서 써보고 싶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살다 보면 슬럼프가 오듯 글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기도 한다. 글은 곧 사람을 대변한다는 말처럼 한 글자 한 글자의 마음을 담아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글을 읽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슬럼프도 찾아오지만 이 순간도 지나 사람 냄새 나는 일상에서 힐링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목표가 결국 돈이라면 나는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또한 목표가 돈이었다면 글쓰기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좋으니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당신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당신도 대가 없이 계속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보자. 나도 당신도 언제 어느 때
어떤 기회가 생겨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느리더라도 그저 꾸준히 걷자.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응원하겠다. 당신도 나를 응원해주면 감사하겠다. 누구에게나 그리운 시간은 있다. 살면서 마음속에 한이 되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잊히질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안국역 부근 제동초등학교라는 곳으로 전학을 갔다. 집도 건물도 옛날 느낌이 물씬 드는 동네였다. 나는 학교에서 발표를 잘하던 아이였다. 하도 발표를 많이 해서 별명이 또 신일이었다. 어릴 때는 나를 좋아해주던 친구들이 많았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집이 어려워지기 시작해 안국동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한 학년에 3반밖에 없던 친구들과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최근 그리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안국역에 있는 제동초등학교를 보러 갔다. 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대로였다. 운동장도 야외 운동기구도 다 그대로였다. 원래 살았던 집으로 가는 길에 있던 문방구부터 가게들이 다 바뀌어 그곳은 외국인들의 관광지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그 시절의 친구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문방구에서 팔던 100원짜리 만두 하나를 사 먹던 게 좋았고 친구들과 지금은 없어진 BHC 콜팝 치킨을 먹고 싶어 전단지를 뿌렸던 것도 생각난다. 축구할 때 실수로 내 발을 걸어 넘어뜨렸던 친구에게 자존심이 상해 그 애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싸움을 걸다 얻어터진 기억도 난다. 그때 팔에 생긴 흉터는 아직도 오른팔에 남아있다. 초등학생이던 내가 벌써 30대가 되었으니 시간이 참 빠르기만 하다. 계속 생각나 꿈에도 나오던 그곳을 찾아가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었다. 그리운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그리운 시간은 있다. 누구에게나 좋았던 순간이 있듯이. 당신의 그리움은 어디일까 궁금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파민이 아닌 세로토닌. 지금은 도파민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파민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라고 한다. 최근 윙이라는 가수의 도파민이라는 곡을 들었다. 차원이 다른 비트박스로 모든 소리를 입으로만 내는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목처럼 정말 들으면서도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유튜브, 넷플릭스에서 많은 콘텐츠들이 자극적으로 사람을 흥분시켜 순간 집중하게 만든다. 우리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에 중독되어 어느새 도파민 중독 시대에 살고 있다. 도파민 중독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에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와 단체 운동처럼 땀을 흘려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없도록 해주는 운동이다.
정신의학계의 권위자이자 많은 책을 펴내기도 한 이시영 박사님은 우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평소에 혼자서 운동, 독서, 취미 활동 같은 것을 할 때 유독 따분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거나 과다 분비되면 뇌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은 뇌를 속이기에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 이럴수록 우리는 도파민이 아닌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찾아야 한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요리를 하는 등 몰입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확실히 집중력 저하 시대에 살고 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운동은 이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인스턴트 음식이 식생활의 대부분이 된 우리에겐 건강한 식재료도 중요하다. 당장에는 눈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들이 나의 뇌를 망치고 있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자.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명적일 수 있다. 도파민 중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로토닌이 필요하다. 오늘부터라도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땀을 흘려 운동도 해보고 읽고 싶은 책도 읽어보고 감사한 것을 찾아 일기를 써보자.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면 시작하기 어렵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자. 꾸준히 하다 보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보자. 이제는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외부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 잠깐의 달콤하고 자극적인 것에 빠지기보다 조금 고통스럽고 지루하더라도 하고 나면 성취감이 드는 경험을 많이 해보자. 서툴지만 진심으로. 첫 책을 출간하고 나서 책방 사장님에게서 북토크 행사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 저자로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나는 하겠다고 대답했다. 참석할 사람을 직접 모집해야 한다는 게 내게 주어진 숙제였다.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PPT를 만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계속해서 보고 고칠 점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말하는 톤이나 속도, 목소리, 표정, 자세 등을 유심히 관찰했다. 처음에는 동영상에 찍힌 내 모습이 어색하고 낯간지러웠지만 점점 편하게 볼 수 있었다. 영상에서 고칠 점을 찾아 조금 더 여유 있고 편안한 모습으로 연습했다. 북토크 행사 당일 놀기 좋은 저녁임에도 시간 내서 와주신 한 분 한 분이 감사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준비한 내용을 말하며 진행했다. 처음이라 얼마나 떨리던지,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던지 초조했지만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이었다. 그런데 시간을 맞추지 못해 고작 15분 만에 내용을 다 전달했다.
강연을 마친 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당황했다. 질의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책을 낼 수 있는지를 질문하신 분도 있었고, 감사일기에 관하여 궁금해하는 분도 있었고, 다음은 어떤 주제로 책을 낼 것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었다. 독자 중에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저 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생각보다 말을 잘해서 놀랐고 떠는 모습이 안 느껴졌다면서 본업을 할 때 가장 멋있다고 칭찬해 주었다. 책을 읽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던 지인도 있었다. 진심이 너무 와닿았다며 공감을 많이 했다고 앞으로도 응원한다는 지인도 있었다. 북토크를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남았지만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결혼식 사회를 보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행사 때 준비한 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순발력과 재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진정성이 담겼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상대에게 전달되고 느껴지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너무 잘하려는 모습보다 서툰 모습조차도 자연스러울 수 있고, 진정성을 담아 말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감동과 위로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보기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북토크를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는 경험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회가 있다면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금 쓰는 이 책을 통해 또 어떤 독자들을 만나고 또 어떤 기회들이 찾아오게 될까? 그때는 조금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맞이할 것 같다. 신인 작가인 내게도 이런 기회가 온 것처럼 당신에게도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기회는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다. 내게 필요한 말. 오늘도 당신 참 애썼다. 출근길에 누군가 어깨를 부딪히거나 일할 때 진상을 만나거나 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누가 봐도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보일 때 더 그렇다.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에게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을 때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유독 감정이 상하는구나. 이럴 때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준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살다가 한 번쯤은 누구나 만날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뿐이야. 기분 나쁘더라도 반응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상한 사람을 보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돈은 벌어야 하고 쓸데없는 일에 엮일까봐 반응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이런 사람들로 인해 나의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지 말기로 한다. 퇴근하거나 쉬는 날이면 기분이 나빴던 일을 떠올리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오늘 저녁은 기분 좋게 보냈으면 좋겠다. 기분 좋게 보내기에도 짧은 하루이니 말이다.
사랑만 하다 살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 누군가의 받은 상처에 사람을 너무 미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잠깐이라도 나쁜 생각을 할 시간조차 아깝다.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집도 꾸며보고, 산책도 하고, 흥미있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푹 잠을 자자.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푹 잠들자. 단잠을 자고 일어나길 바란다. 오늘도 당신 고생 많았다. 잠이 만병통치약. 하루를 보내다 보면 유독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날, 예민한 날이 있다. 그날은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감정을 조절하려 해도 도무지 짜증이 사라지질 않는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마음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아진다. 그럴 때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잠을 자야 한다. 신기하게도 잠을 푹 자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기분과 감정이 왜 그랬을까 하고 의문이 들 정도로 풀려버린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매슈 워커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라는 책에서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잠은 우리의 건강과 스트레스, 일상생활, 질병과 노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다. 그는 수면이 부족할 경우 뇌에 미치는 영향으로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말한다. 또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심지어 암과 같은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잠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매슈 워커는 수면 시간으로 하루에 8시간을 푹 자기를 권하고 있다. 수면 8시간. 지키기 어렵긴 하다. 잠을 푹 잔 날은 컨디션 좋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루를 이겨낼 힘이 생기곤 한다. 반대로 잠을 몇 시간 못 잤을 경우 기분 좋은 하루보다는 짜증과 예민함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하루 너무 고되고 힘들고 지쳐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 날, 감정을 제어하기 어렵고 짜증이 올라오는 날, 운동을 하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날, 집에서 혼자 있고 싶은 날. 하루를 열심히 보냈음에도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기에 자신에게 잘했다는 말을 해주기보다 채찍질을 한다. 충분히 잘했는데도 말이다. 당신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잘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에게 잠을 선물로 주면 좋겠다. 충분히 편하게 자도 될 정도로 오늘도
고생 많았으니 마음 편히 잠에 들어보자.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푹 잠을 자자. 푹 자고 일어나면 신기할 정도로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감사하는 이유. 시간이 흐를수록 사소한 것에 사소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하루에 먹는 음식과 커피, 그리고 쓰는 돈,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도 힘들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건 더 힘들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너무도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사소한 것에 조금 더 집중하며 살기로 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나는 사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원래부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감사라는 단어는 내 글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오늘을 당연하지 않게 그 의미를 떠올리며 잘 살아내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집밥이 당연한 것 같지만 막상 요리를 해보면 들어가는 정성이 대단하다. 또한 음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거기에 손맛과 사랑까지 담아내어 주신다. 잘 찾아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은 차이일 뿐 누구나 누리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느냐, 감사하면서 사느냐의 차이일 뿐. 오늘 하루의 기분도 그 차이에서 정해진다.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이다. 오늘 하루 산책을 하며 맑은 하늘을 보기,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커피 한 잔 마시기, 땀을 내서 운동을 하고 난 뒤 맛있게 식사하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취미로 하는 예술 활동, 연인과 함께하는 데이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모든 감사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고 싶다면 이것들을 잊지 말자. 당신은 생각보다 가진 것과 누린 것이 많은 사람이다. 감사하다 보면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보통의 삶은 없다. 어린 시절에 내가 겪은 일들을 친구들에게 말해주면 주변에서는 다소 놀란 반응을 보였다. 너는 인생이 평범하지는 않고 스펙터클하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 같은 사건들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부러웠다.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부러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저마다 사연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하는 사람, 부모님을 모시고
가장으로 사는 사람,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 전세대출 사기의 피해를 본 사람, 정신과에 다니는 사람, 대출금이 많아 갚지 못한다는 사람,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 암에 걸렸다는 사람 등 말을 안 할 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 밝게 웃는 이들이 부러웠던 나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다. 어떤 사연을 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행복해 보인다고 부러워했던 어리석은 지난 나를 뉘우쳤다. 사는 게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사는 게 불행하다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처지에 따라 우월감을 느끼기도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가끔 주변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반대로 나의 삶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 나는 말 못할 사연을 가진 이들에게 위로를 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는 사람임을 알 뿐이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보통의 삶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삶은 우리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내 마음처럼 삶이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재미없겠는가. 보통의 삶은 없지만 당신의 삶은 있다. 어쩌면 보통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도전과 노력과 인내를 거듭했기에 우리의 삶은 변했고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가장 보통의 날일지도 모른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심적인 안정감이 없이 힘들었던 시기에 나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북돋기 위해 글을 썼다. 글을 쓰느라 밤낮이 바뀌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글을 쓰는 그 시간이 마냥 좋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어느덧 아저씨라고 불려도 반박할 수 없는 34이 되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글을 썼으나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내 글이 위로가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최근에는 나는 왜 글을 쓰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할지에 관하여 생각이 많은 밤을 보내게 되었다. 물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글은 계속 쓸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해도 글을 쓰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몸이 먼저 움직일 정도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뭐라 하던 현실이 어떻든 한번 꾸준히 글을 계속해서 써보고 싶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살다 보면 슬럼프가 오듯 글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기도 한다. 글은 곧 사람을 대변한다는 말처럼
한 글자 한 글자의 마음을 담아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글을 읽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슬럼프도 찾아오지만 이 순간도 지나 사람 냄새 나는 일상에서 힐링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목표가 결국 돈이라면 나는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또한 목표가 돈이었다면 글쓰기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좋으니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당신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당신도 대가 없이 계속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보자. 나도 당신도 언제 어느 때 어떤 기회가 생겨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느리더라도 그저 꾸준히 걷자.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응원하겠다. 당신도 나를 응원해주면 감사하겠다. 누구에게나 그리운 시간은 있다. 살면서 마음속에 한이 되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잊히질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안국역 부근 제동초등학교라는 곳으로 전학을 갔다. 집도 건물도 옛날 느낌이 물씬 드는 동네였다. 나는 학교에서 발표를 잘하던 아이였다. 하도 발표를 많이 해서 별명이 또 신일이었다. 어릴 때는 나를 좋아해주던 친구들이 많았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집이 어려워지기 시작해 안국동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한 학년에 3반밖에 없던 친구들과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최근 그리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안국역에 있는 제동초등학교를 보러 갔다. 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대로였다. 운동장도 야외 운동기구도 다 그대로였다. 원래 살았던 집으로 가는 길에 있던 문방구부터 가게들이 다 바뀌어 그곳은 외국인들의 관광지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그 시절의 친구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문방구에서 팔던 100원짜리 만두 하나를 사 먹던 게 좋았고 친구들과 지금은 없어진 BHC 콜팝 치킨을 먹고 싶어 전단지를 뿌렸던 것도 생각난다. 축구할 때 실수로 내 발을 걸어 넘어뜨렸던 친구에게 자존심이 상해 그 애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싸움을 걸다 얻어터진 기억도 난다. 그때 팔에 생긴 흉터는 아직도 오른팔에 남아있다. 초등학생이던 내가 벌써 30대가 되었으니 시간이 참 빠르기만 하다. 계속 생각나 꿈에도 나오던 그곳을 찾아가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었다. 그리운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그리운 시간은 있다. 누구에게나 좋았던 순간이 있듯이 당신의 그리움은
어디일까 궁금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파민이 아닌 세로토닌. 지금은 도파민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파민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라고 한다. 최근 윙이라는 가수의 도파민이라는 곡을 들었다. 차원이 다른 비트박스로 모든 소리를 입으로만 내는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목처럼 정말 들으면서도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유튜브, 넷플릭스에서 많은 콘텐츠들이 자극적으로 사람을 흥분시켜 순간 집중하게 만든다. 우리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에 중독되어 어느새 도파민 중독 시대에 살고 있다. 도파민 중독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에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와 단체 운동처럼 땀을 흘려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없도록 해주는 운동이다. 정신의학계의 권위자이자 많은 책을 펴내기도 한 이시영 박사님은 우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평소에 혼자서 운동, 독서, 취미 활동 같은 것을 할 때 유독 따분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거나 과다 분비되면 뇌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은 뇌를 속이기에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 이럴수록 우리는 도파민이 아닌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찾아야 한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요리를 하는 등 몰입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확실히 집중력 저하 시대에 살고 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운동은 이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인스턴트 음식이 식생활의 대부분이 된 우리에겐 건강한 식재료도 중요하다. 당장에는 눈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들이 나의 뇌를 망치고 있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자.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명적일 수 있다. 도파민 중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로토닌이 필요하다. 오늘부터라도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땀을 흘려 운동도 해보고 읽고 싶은 책도 읽어보고 감사한 것을 찾아 일기를 써보자.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면 시작하기 어렵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자. 꾸준히 하다 보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보자. 이제는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외부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 잠깐의 달콤하고 자극적인 것에 빠지기보다 조금 고통스럽고 지루하더라도 하고 나면 성취감이 드는 경험을 많이 해보자. 서툴지만 진심으로. 첫 책을 출간하고 나서 책방 사장님에게서 북토크 행사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 저자로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나는 하겠다고 대답했다. 참석할 사람을 직접 모집해야 한다는 게 내게 주어진 숙제였다.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PPT를 만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계속해서 보고 고칠 점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말하는 톤이나 속도, 목소리, 표정, 자세 등을 유심히 관찰했다. 처음에는 동영상에 찍힌 내 모습이 어색하고 낯간지러웠지만 점점 편하게 볼 수 있었다. 영상에서 고칠 점을 찾아 조금 더 여유 있고 편안한 모습으로 연습했다. 북토크 행사 당일, 놀기 좋은 저녁임에도 시간 내서 와주신 한 분 한 분이 감사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준비한 내용을 말하며 진행했다. 처음이라 얼마나 떨리던지,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던지 초조했지만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이었다. 그런데 시간을 맞추지 못해 고작 15분 만에 내용을 다 전달했다. 강연을 마친 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당황했다. 질의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책을 낼 수 있는지를 질문하신 분도 있었고, 감사일기에 관하여 궁금해하는 분도 있었고, 다음은 어떤 주제로 책을 낼 것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었다. 독자 중에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저 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생각보다 말을 잘해서 놀랐고 떠는 모습이 안 느껴졌다면서 본업을 할 때 가장 멋있다고 칭찬해 주었다. 책을 읽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던 지인도 있었다. 진심이 너무 와닿았다며 공감을 많이 했다고 앞으로도 응원한다는 지인도 있었다. 북토크를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남았지만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결혼식 사회를 보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행사 때 준비한 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순발력과 재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진정성이 담겼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상대에게 전달되고 느껴지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너무 잘하려는 모습보다 서툰 모습조차도 자연스러울 수 있고 진정성을 담아 말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감동과 위로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보기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북토크를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는 경험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회가 있다면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금 쓰는 이 책을 통해 또 어떤 독자들을 만나고 또 어떤 기회들이 찾아오게 될까? 그때는 조금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맞이할 것 같다. 신인 작가인 내게도 이런 기회가 온 것처럼 당신에게도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기회는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다.